네, 오늘 장 랭킹 5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를 꼭 챙겨가야 될까요? 여기에서 파생된 전략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인사드릴게요. R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시각 들어볼 텐데요. 자, 1위부터 5위까지 리스트업 되어 있고요. 가장 아래쪽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이 부분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덩달아 오후장 한 번 더 뛰는 환율.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리 증시 이러한 무게에도 잘 견디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환율의 상황을 이게 보고 봤을 땐 조금 더 경계가들을 올려야 되는지, 생각보다 가파르게 오고 있는 시장이라서 이 환율 측면에서도 그렇고, 오늘장 어떻게 오후장 지금까지의 흐름을 진단하고 계신지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환율 반응을 좀 유심 있게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은행이 23일 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125bp 금리 한미 간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만 3월 20일 날 이제 미국의 FOMC가 이제 열리죠. 불과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뭐 최소한 25bp 금리 인상은 하겠죠. 그러면 이제 150bp 금리가 벌어집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막대한 무역 적자 규모 상당히 심각하죠. 우리가 약 180억 달러 올해 들어서만 180억 달러 무역 적자를 달성함으로써 작년 무역 적자 한 40%를 불과 한 50일 만에 지금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환율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다양한 요소들이 현재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동안 환율이 1,200원대 초반까지 바싹 붙으면서 일단은 이런 경계감들이 사라졌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우리가 작년 가을에 이제 목도했던 1,400원대까지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지금 현재 전문가분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1,300원대에서 일단은 약간의 오버슈팅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단기간에는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신규로 자금이 들어올 때는 원화가 강세, 즉 원화가 1,200원, 1,300원 밑으로 떨어질 때 환차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환이 지금 뒤로 밀리면서 1,320원, 30원까지 밀리게 된다라면 굳이 지금 들어올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급 논리상도 환율이 일단 가파르게 올라가는 원화 약세 기조인 상태에서는 외국인들 수급이 일단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공교롭게도 2,400 지지를 안타깝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들어봤어요. 그럼 여기에서 연결해서 가보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현 수준에서 우려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외국인이 빠져나간다? 환율이 부담이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지수 연동 종목으로는 반도체주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28일 날 칩스폿 관련해서 미국에서 또 이벤트가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더욱더 아래쪽으로 밀려나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까요? 환율 수급으로 먼저 본다면은 원달러 환율이 1,216원대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올해 들면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주식을 국내에서 사고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판다기보다는 다소 좀 안 사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매수가 들어온 걸 본다면은 뭐 완전히 이제 뭐 팔자로 전환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216원대 정도까지 갔던 환율이 돌아서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코스피 수익률이 약 10% 정도까지 올라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만약에 1,216원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와서 1,300원대 중반 이후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코스피 수익률을 다 이렇게 다시 내놓는 그런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겠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 변수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 생각 들고요. 오전에도 1,315원 정도로 두 달 내에 아마 최고치까지 좀 올라온 가격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은 뭐 1,320원대까지 조금 더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수로 봐서는 아마 1,216원 중심에서 한 10% 정도 원달러 환율이 올라오게 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익이 나는 게 거의 없는 구간,
그것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변수가 충분히 이러한 환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샀던 쪽은 뭐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섹터를 많이 샀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데 아마 지수 대형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샀다고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바닥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좀 그나마 저희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엔비디아 관련된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분기 때 상당히 좀 좋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를 제기를 했고, 이번 1분기 이후로 2분기부터 더욱더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의 실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면 반도체 섹터 관련된 부분들이 물론 2분기까지는 뭐 시장이라든지 가격들이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바닥론이 아직은 남아있지만 하반기 정도부터는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좀 길게 보는 롱 뭐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담아가는 모습들을 갈 수밖에 없는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업황보다는 재고가 좀 다운 사이클로 접어드는 그런 국면에서 반도체는 주가들이 먼저 상승 쪽으로 움직입니다.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재고가 다운 사이클이 바닥을 정점을 찍고 올라오게 될 때 재고가 빠질 때 이때부터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아마 선행하는 지표로 봐서는 2분기 정도 바닥론에 대해서 아마 추가적인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 지수도 아마 환율에 연동하긴 하겠지만은 길게 본다면은 아마 반도체 쪽을 좀 더 사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슈인 칩스폿 보조금 신청 접수는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아니면 큰 파장이 없다 쪽으로 저희는 지금 봐야 될까요, 부장님? 네, 1년간 유예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조금 안도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관련된 지원법에 대해서 약간 캡이 씌워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된 쪽에 관련하면 아마 상단에 대한 제한을 좀 두겠다는 뉘앙스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 팹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그쪽과 관련된 물량이 있다 보면 미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제한, 제재 뭐 캡을 두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정말 받을 수 있을지는 약간 퀘스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중장기적으로 지금 미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대만 등등 포함해서 한국도 아마 반도체 칩4 관련된 동맹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1년간 유예 기간 동안 아마 협력을 좀 전략적으로 뭔가 머리를 맞대고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인데, 근데 하나는 좀 이슈가 있죠. 왜냐하면은 국내 반도체 한 45%, 40% 정도 이상을 중국 쪽에서 수요를 하고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수출 길에 관련된 부분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이긴 합니다만 슬기롭게 잘 해결을 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결국은 중국 쪽도 지금 이런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나 그다음에 중고 장비를 지금 못 구한다고 합니다. 중국 쪽에 관련된 반도체 섹터들도 중고 장비를 못 구하기 때문에 특히 일본 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중국 쪽으로 장비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일본 쪽에서 나가는 중국향 수출 장비도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고, 실제 중국 업체들도 지금 반도체 반입 관련된 지표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상당히 좀 반도체 성장 전략에 좀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보면 우리가 또 약간 틈새에서 반사이익을 가질 수 있는 아주 뭐 현명한 전략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네요. 정리 질문 하나 위원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환율 부담이고요. 반도체주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께서는 코스피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가 지지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지 그 기준선을 좀 세워주실까요? 일단은 뭐 지금 뭐 명확히 기준선 잡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2,400 지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루 이틀 정도는 깨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제 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지지되는 게 일단 관건이고요. 만약 이걸 깨고 내려간다라면 다시 이제 2,400에 대한 저항선이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적극적인 매매를 하기 어렵고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국면이다.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자료가 오늘 이제 한 증권사에서 나온 자료인데 2달 외국인들이 사고 한 달 팔고 2달 사고 한 달 팔고 하는 패턴이 지금 3차례 벌어지고 이번엔 4번째 패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렇게 된다라면 한 달 정도는 외국인들이 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저 순리대로 본다라면. 근데 저 순리에서 보면 또 환율도 또 동일한 상태로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너무 지금 좀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초입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 지금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시장에 대한 진단을 우선적으로 받아봤고요. 이제 4위로 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팔지 않고 외국인이 사는 몇몇 안 되는 업종 가운데 2차 전지, 특히 폐배터리 쪽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질주 어디까지 이렇게 제목은 일단 달아봤습니다. 부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오전장에는 사실 일제히 조정을 받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아닙니다. 에코프로 중심으로 좀 많이
시세가 집중이 되고 있어서 이걸 첫 질문은 이렇게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의미인지 시장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장님. 네. 사실 뭐 에코프로 그룹들이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뭐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지금 신규로 이걸 들어가기가 상당히 손이 안 나가실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제 유럽발 관련된 IRA, 그러니까 유럽 버전의 IRA 버전이라 하는 부분들이 3월에 초안이 나올 것이고, 시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초안이 나온 뒤에 실제 아마 이게 뭐 법적으로 뭔가 진행이 되려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시간이 좀 필요한데, 주가들은 소재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거 보이고, 특히 일부 증권사의 리포트를 본다면은 아마 이번 관련된 유럽 관련된 이 원자재법이 결국은 폐배터리 관련된 쪽이 가장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거기에 대한 수직 계획을 가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과 같은 일단 폐배터리 관련된 라인업에 대해서 수직 계열화가 잘 되고 있는 종목들이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에코프로 그룹들이 이제 좀 급등하는 모습들은 약간의 수급적인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정도 해봅니다. 공매도리 많았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공매도가 좀 줄어들면서 쇼커버 관련된 수급도 약간 들어오는 부분들이 이렇게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들 중심으로 급등세가 나타나는 점은 약간의 쇼커버에 대한 부분들도 수급적 영향이 좀 일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보고요. 다만 이제 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속도에 비해서 좀 밸류가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일부 하고는 있지만 시장의 성장에 대한 그림은 아직은 여전히 남아 있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뭐 신재생 관련된 자동차가 30% 정도 시장에 차지를 하면서 조금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 대비로서는 올해가 조금 더딜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북미 시장이나 유럽 시장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죠. 특히 북미 시장의 성장률은 아직 10%도 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 수요가 아직 남아 있고, 테슬라 Y 같은 경우는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지금 테슬라 Y는 지금 시가로 판다 이런 정도로 가격이 많이 이제 몇 달 사이에 빠르게 또 가격을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지 않냐, 이런 국면에서는 아마 시장이 좀 북미 쪽에 집중되고 있고, 또 국내 셀 3사가 북미 쪽에서는 상당히 좀 잘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일단은 중국 업체가 뭐 포드를 통해서 CATL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말은 많지만, 이게 사실 좀 일정 부분 리서치 다른 쪽에서는 이게 좀 약간 우려스럽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중국 업체들이 아마 그 미국에 진출하는 방법을 좀 찾는 것이 아니라는 우려를 좀 하는 리서치도 좀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만약에 그게 정말 가시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약간의 뭐 주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의 우려는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좀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 다만 시장에 대한 성장이 국내 셀 3사가 어느 정도 굉장히 빠르게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인트 벤처 관련된 부분들에서 10년간 뭐 대규모 지금 계약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성장은 아직은 남아있는 부분에서는 주가가 좀 더 우상한 그림이 그려진다는 부분들도 아직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종목으로 본다면은 LNF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디스카운트가 좀 됐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여전히 에코프로 관련된 그룹주라든지 그다음에 LNF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셀 업체 중에서는 LG 엔솔도 좋지만 삼성 SI가 상대적으로 좀 디스카운트 받았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는 최근에 셀보다는 소재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주가들 움직임도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을 좀 꼽아봤는데요. 단기적으로 위원님과는 테슬라 관련 모멘텀을 좀 볼까 해요. 시작에서 테슬라 인베스터스 데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를 이번 주는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이벤트를 주목한 향방을 조금 노려보는 건 어떨까요, 위원님? 이벤트를 노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근거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죠. 물론 이제 이 인베스터 데이가 테슬라의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당장 이제 테슬라의 어떤 뭐 자동차 판매라든지 이게 2차 전지로 연결시키기는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현재 지금 시장에서 핵심은 몇 가지가 있죠. 2차 전지 중에서 소재, 그다음에 이제 로봇, 인공지능, 이 세 섹터만 유독 강하죠. 다른 것들은 블랙홀처럼 어떠한 이슈도 지금 작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이 세 가지 섹터가 계속해서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여기에 이제 그 관련된 뉴스들을 계속해서 흡수하면서 태풍이 거세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직접적인 연관성을 따진다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뭐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테슬라가 됐던 무엇이 됐던 뉴스만 있으면 지금 끌어당기는 그런 뉴스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오히려 2차 전지 쪽들이 강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받아봤고요. 계속해서 이 테슬라 이슈는 좀 끌고 3위에서 이야기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스크 이야기 또 한번 많이 나왔죠. 스페이스 X라는 키워드를 안았고요. 공급 계약 아직 맺은 건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관련주에 대한 쇼팅이 강하게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저희 테슬라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위원님과 계속 이야기 가볼게요. 세아 그룹주가 일제히 오르다가 지금은 다 오르는 건 아닌데 일단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지금 반응이 나오는 자리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일단 이것은 뭐 지금 강력한 테마로 지금 현재 이제 붙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단순 테마로 봐야 되겠죠. 일단 협의가 진행 중인 거고 아직 뭐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올 연말쯤에 지금 이제 기사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납품하는지 전혀 지금 이제 기사만 봐가지고는 그냥 뭐 둘이 만나서 차 한 잔 마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뭐 만나서 어떤 계약을 하겠다라는 건지 정말 만났는지 뭐 이것도 뭐 오리무중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어떤 폭발력 그다음에 테슬라의 연관성, 그다음에 인공위성에 대한 연관성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지금 테마 영역이다라는 걸 인식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지. 지금 이걸 추격 매수해서 내가 무엇을 보겠다? 일단 계약을 맺는 것도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당장 계약을 맺겠다라는 게 아니라 빨라야 올 연말에 계약서를 쓰겠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주가가 더군다나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좀 조심 구간, 네. 경계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스페이스 X 키워드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파생될 수 있는 게 한쪽은 철강 쪽인 네. 것 같고 한쪽은 인공위성 관련주인 것 같거든요. 인공위성 관련주도 오늘 장 후반으로 가지고 탄력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스페이스 X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생성해 본다면 어느 쪽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 가지고 계신지 굳이 궁금해요. 그것을 끌고 가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굳이? 스페이스 X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많은 테마들이 지금 현재 강하다 보니까 이제 테마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무감각해지는 단계다라고 보여져요. 스페이스 X와 우리나라의 인공위성과의 관계, 글쎄요, 뭐 철강과의 관계, 뭐 이거는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이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뭐 우리가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강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글로벌 이슈에 따라서 우리 테마주들이 움직인다라는 측면을 좀 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죠. 지금 이제 일부 테마들 같은 경우 연속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연속성이 없는 테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수급으로 끌어올린다라는 측면이 좀 강하거든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지금 스페이스 X라는 것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과 이제 접촉하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고 우리 이제 세아그룹이 여기에 이제 납품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다른 통신주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테마로 저희를 이해하는 게 맞겠다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위원님? 네, 아직은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2위 올라가서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후반부터 분위기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 보험주 지금부터라도 봐야 될까? 지금이라도 봐야 될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2위에 올려져 있는 보험주 이야기 박근영 부장님과 끌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회계 기준 적용에 따른 랠리가 이만큼까지 온 건지 네. 그리고 가장 궁금하실 부분은 지금부터 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이 이 안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지 그 시각이 궁금합니다. 아직 호재를 다 반영하지 않았다로 보시는지 아니면 거의 끄트머리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IFRS 17 도입 때문에 이제 보험주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지난주부터 이미 주가는 왜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주로 보면 생보사하고 이제 지금 뭐 화재보험사 이런 데 뭐 손해보험사 이렇게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생보사보다는 화재보험사 쪽에 뭐 손보사 쪽에 좀 더 이제 점수를 좀 주는 분위기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보장성 상품 때문일까요? 네, 이제 최근에 금리 상승 때문에 이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저축성보험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급증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런 저축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축성보험이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마케팅 비용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생명보험 쪽은 약간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판매 경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금리가 이렇게 인상 분위기에서 만약에 하락 쪽으로 접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금리로 경쟁을 많이 했던 이 보험 상품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약간의 비용 부담이라든지 줘야 되는 금액들, 내줘야 되는 금액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부담되는 어떤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IFRS 17 도입 때문에 일단 자본 감소 이슈가 좀 이렇게 감소하게 되고 이게 시가로 이제 전체적인 부담이 이제 되고 있지 않습니까? 평가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 이익이 좀 늘어난다는 부분에서는 약간 뭐 배당을 좀 더 늘려준다거나 이런 주의 환기는 충분히 될 수 있는 환경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보험도 자동차 보험은 이미 보험료가 내려간 상태이고요. 또 장기보험도 손해율이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국면도 분명히 있는 상태이고 또 아마 손해보험료가 추가적으로 좀 자동차 보험을 좀 내린다. 아마 뭐 3월이라든지 조금 더 내린다는 말도 있지만 이게 약간 개선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는 않다고 보죠. 그래서 일단 손해보험 관련된 부분들은 좋긴 합니다만 일단 IFRS 17 도입 때문에 이익 증가 폭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그 증가분이 정말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이미 좀 오른 상태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이익 사이클이 개선된다는 게 보인다든지 그다음에 이를 무시할 만큼 펀더멘털이 강한 증가 이익을 지속할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 시장금리 때문에 경쟁적으로 저축성보험이 많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거꾸로 긴축 종료나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면 손실 비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는 손해율이 좀 낮은 종목 중심으로 관심을 그나마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최근에 손해율 기준으로 본다면은 뭐 일부 유한타증권의 리포트를 본다면은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낮은 것이 삼성화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손해율이 낮은 손보사 중심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우죽순으로 지금 보험주를 지금 들어서 산다 이거 보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과도 새로운 회계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보험주가 가진 또 다른 모멘텀에 집중해보는 전략은 어떨까요? 사실은 금융당국이 은행업 과점하는 거 폐 없앨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뭐 보험사 쪽에서 환전이 가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뭐 빠르면은 6월 중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을 지금부터 반영하는 전략은 조금 무리일까요? 아니요. 전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타겟이 은행에 이제 목적을 좀 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권에 있어서의 비용 부분들을 이제 좀 통제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죠. 지금 이제 은행에 의해서 뒤늦게 들고 나오는 게 이제 카드사와 보험사들의 인센티브 지급 문제를 좀 들고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보험 그 모집인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들이 이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급해야 될 지급 그 수수료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은행을 경쟁 상대로 두기 때문에 증권사의 지급 결제망을 허용해 주겠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보험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해 주겠다라는 부분들, 분명 이제 보험사들이 그동안 원했었던 부분들입니다. 단 여기에 선을 걷죠. 산업자본의 보험사 인수, 금융권 인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을 확실히 긋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산업자본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 삼성이 그렇게 원했었던 그런 것들을 막아놓은 상태라면 이제 보험도 풀어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회계 기준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위험 부담을 이제 현재 그 무조건 가입할 당시가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손해율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거는 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규제가 이제 또 철폐가 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이제 증권주들이 STO 허용 이후에 새로운 먹거리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보험사들도 그동안에 닫혀 있었던 좁은 영역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면 일단 아직까지는 좀 관심권에 두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지는 않게로서 의견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1위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늘 높은 자리에 강한 섹터 중에 하나인데 성격과 함께 지금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박근영 부장님께 요거 질문 드려볼게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라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신규 매수도 가능할 정도로 강한 모멘텀이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핵심으로 보시는 걸 위주로 좀 설명드려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네, 뭐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장주가 뭘까요? 1월 달에 나왔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단 뭐
상당히 좋은 삼성그룹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시작하면서 모멘텀이 시작됐다 보는데 거의 2달 가까이 이렇게 계속 좀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램보 로보틱스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 넘습니다. 오늘 현재 기준입니다. 그 정도 실적이 나오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일부 이제 두산에 관련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추진도 오늘 사실 긍정적인 요소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연내 상장시킬 것으로 목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아마 연내 상장을 하려면 적어도 이제 상반기 내에 주관사 성장이나 지정 감사 같은 업무가 성립해야 되니까 일단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일부 이제 시장에서 뉴스는 가치 산정에 있어서 뭐 최근에 뭐 삼성전자의 램보 로보틱스 투자가 뭐 1조 5천억 수준에서 뭐 이루어졌으니까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 산정에서 긍정적인 잣대가 적용될 것이다. 물론 저도 이게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비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몇 배 정도 더 높기 때문에 아마 더 나은 국면에서 아마 두산 로보틱스가 이루어진다면은 뭐 주 두산도 좋아질 것이고 관련된 평가를 받겠죠. 근데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당히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고 뭐 실적도 좋고 뭐 이렇게 올라갈 장래성이 성장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실적에 관련해서 1조 7천억의 시가총액이 과연 맞는 거냐라는 생각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련된 성장성을 뭐 미리 당겨서 올라간다는 부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는데 또 정책적으로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사업 추진 과정의 하나로 이제 발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부 정책 관련된 테마성에 상당히 좀 수급적으로 몰리면서 주가 많이 올랐다 볼 수 있겠고요. 다소 조금은 시가총액이 현재 대비로서는 좀 뭐랄까 방향성은 맞으나 일단 좀 속도는 빠르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다만 우리가 구조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출산율이 뭐 0.7명 정도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OECD 가운데서는 최저치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꼴찌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인구의 구조로 본다면 결국은 방향성은 로봇 산업으로 가는 게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고요. 이게 로봇 산업이 단순하게 우리가 뭐 관련해서는 산업 로봇에서 지금 서비스 로봇으로 넘어가고 있고 또 우리가 국방 방위 산업 쪽에서도 지금 군대를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원이 상당히 없어지면서 국방 쪽에서도 지금 AI, 로봇 이쪽으로 전부 다 넘어가고 있고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드론 산업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번 전쟁의 가장 핵심이 드론이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산업들이 뭐 계속적으로 커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중장기 그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데 단기적으로 조금은 실적이나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에 비해서 주가의 상승 사이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에서는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보면서 이 부분들을 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중장기적인 접근 권고드리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따라잡을 섹터는 아니다라는 진단 받아봤어요. 위원님께도 짧게 질문 드릴게요. 사실 로봇 한다면 대기업이 힘을 쓰고 있다, 진출하고 있다, 이 모멘텀이 크잖아요. 그렇다면 두산 관련된 모멘텀을 우리는 주목해 봄이 좋을지 아니면 삼성향, LG향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좀 종목으로 세분해 본다면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쪽이 어느 쪽이신지요? 일단 지금 현재 현실성으로 보이는 것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지금 뭐 고평가 영역이다라는 부분들로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상장 이슈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산이 평가받았었던 부분들을 이제 끌고 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밸류는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대감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LG 같은 경우는 LG 전자 측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갖고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들인데 다양한 로봇들을 현재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범용화되는 때까지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있는 거죠. 우리가 현재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가 그렇다 하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과 협업 외에는 어떤 지금 밑그림도 나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로봇과 관련해서는 박근영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에 대한 큰 틀은 맞아요.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단지 이제 이걸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실체가 있냐 없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라는 부분들, 기대감으로 움직이면서 밸류도 쉽게 평가할 수 없는 영역까지 올라갔다라는 측면을 본다라면 지금 기대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제 와서 이걸 추격 매수하겠다라고 보면 지금 이제 이것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저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에코프로비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에코프로비엠 갖고 트레이딩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차분하게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영역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유독 성장성은 맞고 이 방향은 맞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아직 따라갈 자리는 아니고 천천히 이런 표현들이 특히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5개 나온 키워드들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서 랭킹5 시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 차용조 MTN 전문위원 두 분과 시간 꾸려봤네요. 고맙습니다.